지숙 씨 아니지? 이거 다 거짓말이지? 영감님, 꿈 좀 깨세요. 당신 같은 노인네를 내가 왜 좋아해? 그 외로움 달래준 값치곤 싸게 먹힌 줄 아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거실. 백평은 좋게 넘어 보이는 광활한 공간에 달랑 스탠드 조명 하나가 위태롭게 켜져 있다. 고급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나고 벽면에 걸린 거대한 유화들은 마치 감시자처럼 내려다보고 있다. 소파 한가운데 박한수가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뚜껑 열린 양주병, 말라비틀어진 오징어 다리, 그리고 액정 화면이 꺼진 휴대폰이 놓여 있다. 먼지 한 톨 없는 가구들, 그러나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박제된 공간. 나의 집은 성이다. 젊은 날 내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쌓아 올린 견고하고 거대한 성. 사람들은 이 집을 보며 성공이라 말하고 부러움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지 3년, 이제 이 성은 나를 가두는 가장 화려한 감옥이 되었다. 밤 12시가 넘어가면 이 넓은 집은 살아있는 괴물처럼 숨을 쉰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 보일러가 돌아가며 배관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이 내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 침묵은 먼지처럼 내려앉아 내 콧구멍과 기도를 막아온다. 나는 이 정막이 두려워 매일 밤 독한 알코올로 내 뇌를 마취시킨다.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양주잔을 든다. 얼음도 없이 미지근해진 독주를 단숨에 들이킨다. 인상을 찌푸리며 헛구역질을 참아내는 그의 목을대가 앙상하다. 쓰다. 혀끝을 쏘는 이 알코올의 고통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다. 돈, 명예, 그딴 건 이 시간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그저 내 이름을 불러줄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 하나뿐이다. 그 단순한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사치가 되었을까? 한수는 테이블 위 휴대폰을 집어든다. 화면을 켜보지만 알림은 하나도 와 있지 않다. 통화 기록을 누른다. 장남 준혁, 막내 유진, 김 변호사. 모두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의 기록들이다. 한수의 엄지손가락이 장남 준혁의 이름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린다.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른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진다. 자식들은 바쁘다. 안다. 그들도 가정을 지키느라 밥벌이를 하느라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명절조차 건너뛰고 생일엔 기프티콘 하나로 때우는 그 무심함이 가끔은 비수처럼 꽂힌다. 내가 그들을 키울 땐 내 살을 떼어 먹이는 심정이었는데 그들에게 늙은 아비는 처리해야 할 숙제 혹은 관리해야 할 자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인 걸까? 신호음이 끊어질 때쯤 밭은 기침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한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방금까지의 우울한 표정은 지우고 짐짓 엄한 아버지의 가면을 쓴다. 그래, 자냐. 별일은 아니고 이번 주말에 밥이나 한 끼 할까 해서. 네, 엄마 제사도 다가오고.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말에 처가댁 식구들이랑 골프 약속 잡혀 있다고요. 다음 주에 시간 봐서 연락드릴게요. 급한 일 아니시죠? 한수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간다. 그래, 알았다. 골프 잘 치고 키 끊는다. 전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어졌다. 다음에라는 말은 가장 예의 바른 거절이다. 나는 그 다음이 언제일지 모른 채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 한다. 전화를 끄는 휴대폰 화면이 검게 꺼지며 늙고 초라한 내 얼굴을 비춘다. 거울 속에 노인은 묻는다. 박한수,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 치열하게 살았나? 대답 대신 나는 다시 술병을 잡는다.
오늘 밤도 이 빌어먹을 성의 주인은 고독이라는 유령과 함께 잠들어야 한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시니어 사교 클럽 노을의 동행. 비싼 옷을 걸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가 공허하다. 한수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때 뷰파인더 안으로 한 여자가 들어온다. 이지숙. 그녀의 등장은 흑백 영화가 컬러로 바뀌는 순간처럼 화면의 톤을 바꾼다. 과하지 않은 화장, 단아한 원피스,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백합 향기. 그녀는 봄바람처럼 혹은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처럼 내게 다가왔다. 이지숙. 그녀는 이곳의 탐욕스러운 노인들과는 달랐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도 자식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맞은편에 앉아 내 낡은 넥타이가 삐뚤어졌음을 다정하게 지적해 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사소한 관심이 타버린 내 가슴밭에 불씨를 당겼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마법사 같았다. 죽은 아내가 생전에 흥얼거리던 노래를 알고 있었고 아내가 좋아하던 프리지아 꽃을 사들고 왔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했지만 나는 의심 대신 운명을 믿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운명이길 간절히 구걸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우리 집 주방에 들어선 날 3년간 멈춰있던 이 죽은 성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 그 평범한 소음들이 내게는 장엄한 교향곡처럼 들렸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 한수가 국물을 한술 뜬다.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진다. 지숙은 그런 한수를 보며 자애로운 미소를 짓는다. 입에 맞으세요? 사모님이 해주신 맛엔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한수 씨 생각하면서 간을 맞췄어요.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되잖아요. 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숙의 손을 덥석 잡는다. 투박하고 주름진 노인의 손과 매끄럽고 하얀 지숙의 손이 클로즈업 된다. 당신 대체 누구요? 하늘이 나 불쌍하다고 보내준 천사요. 어떻게 이 맛을 냈어? 이건 내 집사람이 해주던 딱 그 맛인데. 천사는 무슨요? 저도 그냥 외로운 여자예요. 한수 씨 눈에 담긴 슬픔이 제 마음을 움직였을 뿐이에요. 이제 혼자 울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 따위는 그 온기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아직 남자라고. 나는 그 달콤한 최면에 기꺼이 내 영혼을 맡겼다.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텅 빈 식탁을 채워준 그녀의 존재가 신이 내게 허락한 마지막 구원이라 믿었다. 나는 맹세했다. 내 남은 생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여자를 붙잡겠노라고. 거실 중앙의 6인용 식탁이 오랜만에 꽉 찼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회, 갈비찜, 잡채 등 잔치상이 휘어질 듯 차려져 있다. 하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 장남 준혁과 며느리 그리고 막내딸 유지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주방과 거실을 오가는 지숙을 노려보고 있다. 한수는 상석에 앉아 그 불편한 기류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채우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린다. 생일. 1년에 단 하루 내가 왕이 되는 날이라 착각했던 날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연회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처형대와 같다. 자식들의 눈빛은 신문관처럼 날카롭다. 그들의 시선은 내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숙의 뒷모습에 꽂혀 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이 집에 들어와 있는가?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피어오르는 의심과 경계심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는 그 시선들이 지숙을 난도질하기 전에 내가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것이 이 비겁한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법이니까. 지숙이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한수의 앞에 내려놓으며 다소곳이 옆자리에 앉는다. 한수가 지숙의 손을 잡아 식탁 위로 올린다. 자식들의 눈이 크게 뜨인다. 다들 밥 안 먹고 뭐하냐? 지숙 씨가 새벽부터 수산시장 가서 떠온 회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다. 준혁과 유진이 동시에 수저를 내려놓는다. 탁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린다. 아버지, 식사고 뭐고. 이분 소개부터 제대로 해주시죠. 가사 도우미라고 하기엔 차림새가 과하고 손님이라기엔 너무 주인 행세를 하시는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녀석이 내 재산과 관련된 영역이라 판단되자마자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낸다. 서글픔이 밀려온다.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지켜야 할 금고인가? 나는 그 서글픔을 분노로 덮어버리기로 한다. 말 조심해라. 이쪽은 이지숙 씨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혼인신고하기로 했다. 내 남은 인생 이 사람과 함께할 거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폭발하듯 깨진다. 유진은 마시던 물잔을 거칠게 내려놓고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는다. 준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노망 나셨어요? 이 여자 딱 봐도 아버지보다 20살은 어려 보여요. 족보도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덜컥 안방만 힘으로 들이겠다고요? 이거 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인 거 삼축동자도 알아요. 꽃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내 고막을 찢는다. 지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진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킨다. 그 가냘픈 떨림이 내 이성을 끊어놓는다. 나는 지숙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자식들에 대한 오기가 뒤섞여 폭발한다. 한수가 식탁을 쾅 내리치며 일어선다. 술잔이 쓰러지며 붉은 와인이 흰 식탁보를 적신다. 이 건방진 자식들! 내 눈엔 내 아비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냐? 꽃뱀! 그래, 100번 양보해서 꽃뱀이라고 치자! 너희가 나 우울증 걸려 죽어갈 때 약 한 번 사다 준 적 있어? 지숙 씨는 내 발 씻겨주고 내 말벗 되어주고 죽어가던 나를 살려놓은 사람이야. 설령 내 돈 보고 왔다 해도 상관없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난리야? 너희가 걱정하는 게 내 건강이야. 아니면 나중에 받을 유산 줄어드는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억지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당장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제가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이라니.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뱉을 수 있는 최악의 단어다. 나는 자식들의 눈에서 걱정이 아닌 탐욕을 본다. 그들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의 행복이 그들의 상속분을 갉아먹을 테니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핏줄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제 지숙이 없으면 안 된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가짜라 손가락질해도 나만은 그녀를 진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 마지막 선택이 비참해지지 않을 테니까.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 하지만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다. 준혁이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와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거실 탁자 위에 던진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안에 있던 사진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수는 소파에 앉아 짐짓 태연한 척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린다.
지숙은 한수의 등 뒤에 서서 마치 겁먹은 사슴처럼 그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다. 결국 올 것이 왔다. 아들은 집요했다. 나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그는 탐정이라는 칼을 빌려왔다. 탁자 위에 흩어진 사진들. 그 속에는 낯선 이름과 낯선 머리 모양을 한 여자가 있다. 이봉자, 이수민, 이화정. 이름은 다르지만 얼굴은 분명히 내 등 뒤에 숨어 있는 지숙이다. 사진 속의 그녀는 다른 노인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거나 법원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명백한 증거. 움직일 수 없는 팩트. 내 뇌는 도망쳐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내 가슴은 부정하라고 소리친다. 준혁이 사진 한 장을 집어 한수의 눈앞에 들이댄다. 보세요, 아버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본명 이봉자, 전과 이범입니다. 혼인 빙자 가늠 및 사기. 3년 전 부산에서도 70대 재력가랑 혼인신고 직전에 5억 챙겨서 잠적했어요. 이래도 이 여자가 아버지 구원자입니까? 이건 구원자가 아니라 사냥꾼이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 마치 내 말이 맞았죠? 아버지는 틀렸어요 라고 조롱하는 것만 같다. 나는 사진 속의 여자와 지금 내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지숙을 번갈아 생각한다. 사진 속 여자는 차갑고 교활해 보인다. 하지만 내 곁의 지숙은 따뜻하고 연약하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아니, 어느 것이 진짜여야만 하는가? 만약 내가 여기서 지숙을 내친다면 나는 다시 그 지독한 고독의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들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패배를 시인해야 한다. 나는 그 꼴은 죽어도 보기 싫다. 한수 뒤에 숨어있던 지숙이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연기라기엔 너무나 처절한 눈물이다. 맞아요. 저 과거에 죄 지은 적 있어요. 가난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수한 적 있어요. 하지만 한수 씨 만난 건 진심이었어요. 저 정말 새 사람 되고 싶었어요. 한수 씨 곁에서 숙제하며 살고 싶었다고요. 제 과거가 더러워서 싫으시다면 제가 떠날게요. 하지만 제 마음까지 자자 취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판다. 실수. 그래, 누구나 실수는 한다. 가난이 죄지 사람이 죄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체면을 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내 곁에서 울어주는 이 여자의 눈물만이 진실이라고. 나는 진실을 덮고 내가 믿고 싶은 환상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지라도 지금 당장의 외로움보다는 나으니까. 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 내민 사진들을 쓸어 모아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그리고 무릎 꿇은 지숙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안는다.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사람이 살다 보면 흠집도 나고 때도 묻는 거지.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남의 과거를 들춰? 이 사람은 내 여자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건 지금 나한테 잘하면 그만이야. 내가 가져온 이 종이 쪼가리들보다 지금 내 품에 있는 이 사람의 온기가 나한텐 더 진짜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준혁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다. 한수는 지숙을 감싸 안은 채 아들을 노려본다. 그 눈빛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맹목적인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 지숙은 한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지만 쏟아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다. 그것은 사냥감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음을 확인한 포식자의 미소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지숙의 과거 사진들 위로
한수의 거친 숨소리가 내려앉는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붉게 달아오른 자신의 뺨을 감싸쥐고 있다. 한수의 손은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 평생 자식에게 손찌검 한 번 하지 않았던 손이다. 그 손은 지금 낯선 여자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얼굴을 가격했다. 지숙은 소파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지만 그녀의 눈은 한수와 준혁의 표정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다. 내 손바닥이 불에 댄 듯 뜨겁다. 아들의 뺨을 때린 건 내 손인데 왜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을까?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속에는 실망,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음을. 나는 나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 더 크고 사나운 목소리로 지저대야만 했다. 그래야 내가 한 짓이 정당화될 테니까. 한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발로 걷어차며 준혁에게 삿대질한다. 내 놈이 감히 애비 앞에서 훈계질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너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결혼시킬 때 내 등골 빠지는 줄은 몰랐지? 이제 와서 유산 좀 줄어들까봐 눈이 뒤집혔냐? 내 외로움을 1분이라도 이해해 본 적 있어? 1년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안부 물은 적 있냐고? 아버지, 저희가 바란 건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비참해지는 걸 막으려던 거라고요. 어떻게 핏줄보다 저 여자를 더 믿으세요? 핏줄.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고독을 방치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나는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실은 나를 착취하고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제 나는 그 감옥을 부수고 나갈 것이다. 설령 그 끝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한수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차가운 밤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친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오늘부로 너랑 내 동생들, 내 자식 아니다. 내 장례식장에도 올 생각 마라. 내 상주는 지숙 씨가 할 거니까 다시는 내 집에 발들이지 마.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한수를 노려보다가 거칠게 몸을 돌려나간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린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온다. 한수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 한수 씨 괜찮아요? 저 때문에 어떡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떨리는 어깨를 감싼다. 자식을 내쫓고 얻은 이 평화가, 이 온기가 과연 옳은 것일까? 하지만 후회하기엔 늦었다. 나는 내 손으로 성문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이제 이 성 안에는 나와 그녀 단둘뿐이다. 나는 그녀의 품에 무너지듯 안기며 생각한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침대 협탁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늘어나 있다. 한수는 침대에 반쯤 누워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지숙은 간호사처럼 혹은 엄마처럼 한수에게 약과 물을 먹인다. 계절이 바뀐 것일까? 몸이 자꾸만 가라앉는다. 잠이 많아졌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꿈속을 헤매는 시간이 더 길다. 지숙 씨는 이것이 늙음 탓이라 했다. 마음의 화병이 몸으로 온 것이라 했다. 그녀가 주는 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른해지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진다. 의심도 걱정도 자식에 대한 미안함도 그 약 기운 속에 녹아 사라진다. 그녀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나는 점점 그녀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다.
지숙이 서류 봉투를 들고 침대맡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상냥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놀림은 빠르고 기계적이다. 한수 씨, 이거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에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큰 집 팔고 공기 좋은 남해로 가서 살자고. 복잡한 건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남해. 그래. 꽃도 심고 바다도 보고. 근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급하긴요. 한수 씨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정리하고 빨리 떠나야 한수 씨 머리 아픈 것도 낫죠. 저 못 믿으세요? 제가 한수 씨 눈이고 손발이잖아요. 한수의 시선으로 보이는 서류. 글씨들이 춤을 추듯 흔들린다. 매도인 박한수, 수임인 이지숙. 위험하다는 신호가 뇌의 깊은 곳에서 반짝였지만 지숙의 향수 냄새가 그 신호를 덮어버린다. 한수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지숙이 이끄는 손길에 따라 인주를 묻히고 도장을 찍는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다. 그것은 내 인생의 마침표이자 그녀에겐 승리의 낙인이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평생 나를 짓눌러왔던 책임감, 재산, 가장의 무게. 그 모든 것을 그녀에게 넘겨버린 것 같았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파멸로 가는 급행 열차인 줄도 모르고 나는 바보처럼 웃었다. 한수가 잠든 사이 서재로 내려온 지숙. 낮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다. 그녀는 금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현금 다발과 금부치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비릿하게 웃는다. 박 실장, 도장 다 찍었어.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았고. 내일 오전에 바로 등기 넘겨. 잔금은 현금으로 준비하고. 영감, 약을 좀 세게 썼더니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야. 걱정 마, 드디어 끝이 보이네.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지숙의 눈.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거대하게 일렁이며 잠든 한수의 방을 집어삼킬 듯 덮친다. 나의 성이 무너지고 있었다.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가 문을 열어준 트로이의 목마에 의해서. 하지만 꿈속에 나는 여전히 그녀와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닐고 있었다. 깨어나지 않을 악몽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새벽 3시, 죽음처럼 고요한 저택. 안방 침대에서 한수가 눈을 번쩍 뜬다. 식은땀이 베개를 흠뻑 적셨다. 오늘따라 유난히 갈증이 심했다. 그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지만 시트는 차갑게 식어 있다. 지숙이 없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오르며 약 기운에 취해 있던 뇌를 강제로 깨운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한수. 방문을 열자 복도 끝 서재 문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칼날처럼 새어나오고 있다. 한수는 홀린 듯, 아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숨을 죽인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문을 열면 내 세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나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매일 밤 그녀가 건네던 약이 나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이었다는 것을. 오늘 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나를 살렸다. 아니, 죽였다.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들려오던 그녀의 목소리.
그것은 내가 알던 천사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의 비웃음이었다. 한수는 문의 귀를 바짝 댄다. 서재 안에서는 지숙이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금고 속의 현금 다발을 여행용 가방에 쑤셔 넣고 있다. 착착하고 지폐가 쌓이는 소리가 선명하다. 아, 글쎄 다 끝났다니까. 등기 서류는 퀵으로 보냈고 현금은 내가 챙겼어. 내일 아침에 영감 눈 뜨기 전에 공항으로 뜰 거야. 티켓 시간 맞춰놔. 뭐 아쉬워? 웃기고 있네. 너 이 늙은이 냄새 맡아봤어? 비위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 밥 먹을 때마다 침 흘리는 거 닦아주면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토악질을 했는지 알아? 그냥 거대한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사랑? 미쳤어. 그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마지막까지 자식 버리고 나 선택하는 거 맞지? 멍청한 노인네. 문 밖에 한수. 그의 표정이 산산조각 난다. 눈동자에 초점이 풀리고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기 혐오다.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봄날이 고작 비위 상하는 늙은이의 냄새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참담함. 한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문설주를 잡고 주저앉는다. 나의 성이 무너져 내렸다. 지진도 전쟁도 아니었다. 단 몇 마디의 말. 역겨웠다. 멍청한 노인네. 그 말들이 내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치심이 나를 바닥에 못 박아 버렸다. 가장 비참한 것은 저 독서를 듣는 순간에도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맛이 그리웠다는 것이다. 나는 철저히 패배했다. 지숙이 가방 지퍼를 닫고 문을 연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한수와 정면으로 마주친다. 지숙의 눈이 잠시 커지지만 당황은 찰나다. 그녀는 표정을 싹 바꾼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녀의 얼굴에서 따뜻함이 증발하고 차가운 경멸만이 남는다. 뭐야? 안 자고 있었어? 다 들었나 보네? 잘 됐네. 아침에 작별 인사하기 귀찮았는데. 지숙 씨 아니지. 이거 다 거짓말이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우리 남해 가기로 했잖아. 아이고, 영감님. 꿈 좀 깨세요. 거울 좀 보고 사시라고요. 당신 같은 노인네를 내가 왜 좋아해? 돈. 그래, 돈 때문에 붙어 있어줬잖아. 그 외로움 달래준 값치곤 싸게 먹힌 줄 아세요. 등기 다 넘어갔으니 신고할 생각 말고 얌전히 계셔. 어차피 자식들도 다 내쳤잖아. 이제 당신 곁엔 아무도 없어. 지숙은 한수를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고는 캐리어를 끌고 유유히 복도를 걸어 나간다. 바퀴가 굴러가는 드르륵 소리가 한수의 심장을 짓밟고 지나간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한수.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택의 두꺼운 벽에 막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도는 저택 앞마당.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여러 대가 들이닥친다. 준혁과 사설 탐정, 그리고 경찰들이 도주하려던 지숙의 차를 가로막는다. 차 문이 열리고 지숙이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끌려 나온다. 그녀는 끝까지 악을 쓰며 저항한다. 이거나! 이거 합법적인 증여라고! 저 영감이 직접 도장 찍었단 말이야! 2층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한수. 그의 얼굴엔 분노도
통쾌함도 없다. 그저 텅 빈 동굴 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다. 사기극은 끝났다. 아들 준혁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약물 투여 증거와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수갑을 찬 그녀의 손목. 한때 내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가녀린 손목. 그녀가 경찰차에 구겨 넣어지는 순간 나의 가짜 봄날도 강제 종료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천만다행이라고. 말년의 재산을 다 날릴 뻔했다고.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내 재산은 지켰으나 내 마음은 누가 지켜주었는가. 폭풍이 지나간 거실. 자식들이 짐을 싸들고 돌아왔다. 며느리는 청소를 하고 유진은 냉장고를 채운다. 준혁은 변호사와 통화하며 뒤처리를 하고 있다. 집은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수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마치 투명 인간처럼 겉돌고 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말을 건넨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민주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그리고 병원 예약해뒀어요. 건강검진 한번 싹 받으시죠. 한수는 대답 없이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준혁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늙은 아버지를 다시 떠맡아야 한다는 미세한 피로감이 서려 있다. 한수는 씁쓸하게 웃는다. 준혁아,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으냐? 그 여자가 가짜라는 거. 네? 그게 무슨... 그때는 약 기운 때문에... 아니, 알았다. 처음부터 알았어. 너무 완벽했거든. 내 입맛, 내 취향, 내 기분 모든 걸 너무 잘 맞췄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죽은 내 엄마 말고는. 가슴 한구석에선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어. 도망치라고, 속지 말라고. 한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그런데 말이다. 가짜인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온기가 그리웠다. 내가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할 때 그 여자는 매일 내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줬어. 돈을 노린 연기였다 해도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나는 내 돈을 지키는 것보다 오늘 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착각을 지키고 싶었어. 나는 그만큼 외로웠다. 준혁과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고개를 숙인 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정적 속에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린다. 그 소리는 이제 한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자식들의 가슴에도 무겁게 박힌다. 해질녘 거실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한수.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저택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다. 거실 뒤편에서는 자식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한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얼굴을 마주한다. 그의 눈동자 속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공허가 깃들어 있다. 나의 성은 안전해졌다. 하지만 성문은 닫혔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식탁은 풍성해졌으나 밥맛은 쓰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유산이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완벽하지만 텅 빈 나의 황혼. 노을이 진다. 나의 긴 하루도 이제 저물어 간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 온기가 그리웠다는 한수의 고백.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남으셨다면 오늘 홀로 계신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